거의 빈털터리가 된 채 파리만 날리는 식당을 지키며 사채 빚으로 근근히 버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죠. 그러던 11월의 어느 뼈 시리게 추운 비 오는 오후, 그는 처마 밑에서 오갈 데 없이 웅크리고 있는 두 모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파산할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패배자, 싱글맘, 그리고 가여운 아이,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울린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11월 광주에 내리는 비, 가을비는 굵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구도심의 낡은 골목 안, 칠이 벗겨진 간판들과 가물거리는 가로등만이 한때 번화했던 거리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한 식당의 양철 지붕 위로 투둑투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뜰, 그 소박한 이름은 주인 심재석 씨가 살아온 방식처럼 색바랜 나무 문틀 위에 조용히 걸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재석은 주방 연기에 그을리고 근심으로 거칠어진 피부를 가진 마른 체구의 사내로 이미 차게 식어버린 동태탕 냄비 곁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단골들이 차를 돌려 다시 찾아오게 만들 만큼 이 가게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 음식은 이제 기름 덩어리가 뜬 채 차가운 비린내만 풍기고 있었고, 재석은 오늘도 결국 이 국물을 버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더 모던 레스토랑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은 화려하기만 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과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 생긴 그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시선과 지각,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소문들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고향들은 이제 너무 낡았어. 주방이 지저분하다던데. 재석이 우연히 들었던 그런 말들은 바늘처럼 등을 찔러댔지만 그는 대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요리만 했습니다. 마치 요리가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붙여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빔밥을 급히 먹고 나간 여대생 하나와 식은 보리차를 앞에 두고 꾸벅꾸벅 졸던 택시 기사님이 전부였습니다. 재석이 한숨을 쉬며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처마 밑에 머물렀습니다. 좁은 처마 아래, 한 여자가 초겨울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이치는 비를 피하려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어깨가 해진 얇은 외투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7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아 빠진 배낭을 꼭 껴안은 채 배고픔과 추위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삼립 크림빵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모녀는 그것을 반으로 나눠 먹으며 서로를 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재석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서 약간 갈라져 나왔습니다. 두 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희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단호하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냥 비만 잠깐 피하는 중입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온기가 남아있는 주방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방금 재석이 데워놓은 칼칼한 생선찌개와 흰 쌀밥이 있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두 분만 괜찮다면 드시겠어요. 여자는 망설이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무심결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기서 할머니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는 긴 비 끝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몸을 비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최신식 온돌처럼 후끈하진 않았지만 낡은 석유난로와 업소용 가스 화구의 열기 덕분에 밖보다는 훨씬 포근했습니다. 재석은 주방 바로 옆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고는 직접 생선 살과 두부가 가득 담긴 찌개 2그릇을 듬뿍 퍼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리고 소박하지만 든든한 깍두기를 내왔습니다. 여자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윤이라고 해요. 제 딸 다인이고요.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재석입니다. 사장이죠. 아, 주방장이자 청소부, 그리고 문 단속 담당이기도 합니다. 셋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향들의 오늘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불리 먹은 다인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어 긴 의자 위에서 잠이 들자 재석은 안쪽에서 낡은 담요를 가져와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이랑 뒷방 창고에서 자고 가도 됩니다. 싹 치워놔서 바람도 안 들고 여기보단 훨씬 따뜻할 겁니다. 윤희는 고마움보다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의를 가장한 조건부 제안들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석의 눈에는 그저 진심과 피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거지나 도둑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재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밥은 남고 창고는 비었으니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됐습니다. 소란만 안 피우면 됩니다. 윤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그녀를 창고로 안내해 돗자리를 깔아주고 작은 손전등을 건넨 뒤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그는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더 모던은 여전히 불을 밝힌 채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곳에는 신재석이라는 이름의 보조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큰 주방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지만 굽신거릴 줄 모른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는 식은 찌개 냄비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시 시작하려는 낯선 두 사람과 함께 낡은 가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인이의 고른 숨소리, 형광등이 깜박이는 소리, 처마 및 은행나무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어우러져 재석이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껐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오늘 찌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빗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골목의 아침은 언제나 더디게 시작됩니다. 무성한 고목과 얽히고 설킨 전깃줄 틈으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편의점 두 곳 사이에 끼인 고향들의 흐릿한 형광등 불빛은 매일 새벽 이 골목에 가장 먼저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재석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바닥 타일 위로 슬리퍼 끌리는 소리, 새벽의 정적을 깨는 자물쇠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수시는 허리나 끈질긴 빗소리 때문이 아니라 창고에서 아이를 안고 웅크려 자던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손 내밀 곳 없이 벼랑 끝에 몰린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재석은 멈칫했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삐뚤빼뚤하던 테이블들은 오와 열을 맞춰 정돈되어 있었고 상판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으며 은은한 레몬 향 세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묵은 기름때도 말끔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며 간장 같은 양념통들도 줄 맞춰 서 있었고 소금이나 설탕 가루 하나 흘린 것 없이 깔끔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액자 위 먼지도 닦여 있었습니다. 재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고 숙련된, 그리고 원칙이 몸에 밴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대충 흉내만 낸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낡은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은 빗자루와 입구를 야무지게 묶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는 적당히 예에 바르고 담백한 태도였습니다. 재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새벽부터 이 많은 걸 혼자 다 한 겁니까? 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해야 아이 재우기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하는 김에 좀 닦았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시키려고 재워준 거 아닙니다. 강요하신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윤희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얹혀 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곳, 주방 냄새가 꼭 집 같아서 더럽게 두기 아까웠어요. 재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스불을 켜고 어제 끓여둔 육수 냄비를 올렸습니다. 윤희는 그를 보더니 천천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주방을 빠르게 훑더니 본능적으로 서랍을 여러 칼을 찾았습니다. 이 빠진 칼 하나를 집어들고는 칼날을 확인하더니 자연스럽게 숫돌을 꺼내 갈기 시작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육수 냄비 옆에 서 있던 재석이 곁눈질로 물었습니다. 주방 일 했었습니까? 한때요. 윤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오래됐어요. 어디서요? 한옥 식당이라도 됩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재석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옥 식당이라니. 미슐랭 별을 받은 그 유명한 전통 한식당 말입니다. 그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석은 요리사의 감을 믿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칼을 잡았던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칼을 고르는 눈, 조리대 앞에 서는 자세, 국물을 맛보며 숟가락을 쥐는 손끝에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윤희는 단순히 주방 일을 해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배워서는 가질 수 없는 기술과 꼼꼼함, 그리고 규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을 전전하는지, 그것도 연고 없이는 버티기 힘든 이곳 광주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있을 생각입니까? 재석이 팬에 달걀을 깨 넣으며 물었습니다. 치익 하는 기름 소리가 퍼졌습니다. 윤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양파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있게 해주시면 며칠 더 있고 아니면 떠나야죠. 재석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짓밟히는 기분이 뭔지 아니까 돕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장님껜 이 주방이 있잖아요. 윤희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돈 주고 사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아직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싶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지켜지는 곳이니까요. 재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과 닮아 있었습니다. 불씨는 소시계가 아니라 불을 피우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살아남는 법이란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공기 속에서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단골 몇몇이 들러 가게가 환해졌다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다르네. 재석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윤희가 간단한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깻잎 닭볶음탕 어때요? 냉장고에 닭이 있던데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요. 재석은 망설였습니다. 예전 주방장이 레시피를 들고 도망간 뒤로는 누구에게도 메인 화구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손을 꼼꼼히 씻고 양념통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그녀는 닭을 깨끗이 씻어 관절을 따라 정확하게 토막 냈고 숟가락 계량 대신 눈대중으로 양념을 배합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손맛이었습니다. 냄비가 끓기 시작하자 생강과 마늘, 그리고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셨습니다. 백반되나?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 메뉴가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세 숟가락쯤 떴을까? 할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 냄새. 맵싸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해. 조미료 맛으로 텁텁하지도 않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없는 닭볶음탕인데 이걸 먹으니 고향 생각이 나는구먼. 윤희는 등 뒤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재석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윤희는 창고에서 다인이와 함께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늦은 오후에 옅은 햇살 아래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든 모녀를 보았습니다. 낡은 담요 귀퉁이가 해져 있었지만 다인이는 깊이 잠들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밖으로 나와 한결 깨끗하고 향긋하며 따스해진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주방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평소보다 일찍 해가 떠올라 고향뜰의 불투명한 유리를 뚫고 들어와 나무 틈새를 비추며 익숙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공간을 깨웠습니다. 윤희와 다인이가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재석은 시간이 묘하게 빨리 흐른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엔 텅 빈 가게에 앉아 졸아드는 육수 냄비만 바라보며 손님을 기다리는 한 시간이 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가게에는 새로운 숨결이 돌았습니다. 주방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찌든 기름 냄새 대신 뭉근하게 끓인 찌개 냄새와 양념이 깊게 밴 생선 조림 냄새, 그리고 죽어가던 주방의 심장 박동처럼 경쾌한 칼질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윤희는 말이 없었지만 마치 한 번도 주방을 떠난 적 없던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손은 빨랐고 눈썰미는 매서웠으며 때론 엄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재석이 아무렇게나 둔 양념통을 윤희가 조용히 다시 정렬하거나 시금치를 데치기 전에 신선도를 깐깐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재석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적받는 느낌보다는 쑥스러움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이 주방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은 고향의 맛을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이 늘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재석이 된장국을 끓이려는데 윤희가 지나가며 슬쩍 냄비를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해봐도 될까요? 딱 오늘만요. 재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려고요? 깻잎 닭볶음탕이요. 예전 식당에서 남도 단체 손님들한테 내드렸는데 집밥 같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재석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된장국 계속 하세요. 저는 뚝배기에 따로 끓여볼게요. 손님들이 안 찾으면 저랑 다인이가 먹으면 되니까요. 재석은 잠시 윤희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 어디 있는지 알죠? 윤희는 더 말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손을 씻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소쿠리에서 신선한 닭다리를 꺼내 칼집을 내고 소금물과 으깬 생강으로 잡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적양파를 얇게 저미고 마늘을 다지고 깻잎을 채 썰었습니다. 곁에서 국을 끓이던 재석은 힐끔거리며 그녀의 솜씨를 훔쳐보았습니다. 평생 국자를 잡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찬 동작이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퍼졌습니다. 윤희가 뚝배기에 닭고기와 간장,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수북하게 깻잎을 얹자 손님 하나 없는 가게가 냄새만으로도 꽉 차는 듯했고 재석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11시 정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자락을 바지 속에 넣어 입은 근처 직장인 듯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손글씨 메뉴판을 보았습니다. 신메뉴 나왔나 봐요. 재석이 끄덕였습니다. 깻잎 닭볶음탕입니다. 집에서 해먹던 맛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집밥 소리 오랜만에 듣네. 하나 주세요. 15분도 안 되어 두 번째 손님이,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홀린 듯 냄새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끓였어?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비 오면 딱 이렇게 닭을 졸여줬는데 그 냄새야. 재석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점을 드시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그릇을 어루만지듯 감싸 쥐었습니다. 몇십 년 만이야.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건 맵지만 속이 아프지 않고 설탕 단맛이 아니라 고기 단맛이 나는 게 우리 엄마 솜씨랑 똑같아. 윤희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다가가 할머니 컵에 보리차를 더 따랐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날 점심,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밥이 다 떨어져 재석은 밥솥을 새로 앉혀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다른 반찬 투정 없이 그저 따뜻한 밥에 닭볶음탕 국물을 끼얹어 먹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젊은 엄마는 냄새 때문에 아이가 조르는 통에 들렀다고 했고, 대학생 커플은 고향 엄마에게 보낸다며 밥상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서는 다인이가 재석에게 얻은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젓는 아저씨, 채소를 씻는 아주머니, 그리고 김이 나는 밥상.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여기는 집 같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늦은 오후, 재석은 테이블을 치우다 후추통 밑에 눌러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맛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3번 테이블 손님.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올린 손바닥이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고 으깨어졌던 손이지만 요리하는 법만은 본능처럼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이 주방에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재석은 주방 뒤편에서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는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요리를 해서 좋았어요. 내일 다른 요리도 해줄 수 있습니까?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 요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윤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일하라는 뜻인가요? 재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직원은 못 써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요리하고 주방 맡아주면 많진 않아도 수익의 절반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첫날의 경계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신중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작게 답했습니다.
남을게요. 하지만 주방장 같은 거창한 호칭은 싫어요. 전 그냥 요리하고 싶어요. 아주 평범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재석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주방에서 그 정도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솜씨를 평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윤희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싱크대 위 마지막 헹굼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처마 끝으로 스며든 저녁 햇살이 낡은 간판에 고향뜰이라는 글자를 비췄습니다. 그 이름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낙엽과 흙먼지를 쓸어버릴 듯 맹렬하게 쏟아지는 겨울을 재촉하는 폭우였습니다. 고향뜰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일찍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으로는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윤희가 양념통을 닫고 있는데 다인이가 얇은 만화책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 다 읽었어. 아기 공룡 둘리 진짜 재밌다. 재석이 저녁찬으로 고등어를 석쇠에 굽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삼촌이 어릴 때 산 건데 아직도 있네.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생길 줄이야. 다인이가 재석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삼촌도 슬플 때 만화책 봤어? 재석이 먼 곳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싸우셨거든. 만화책 볼 때만 머릿속이 조용했어. 다인이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난 여기가 참 좋아. 엄마가 밥하고 재석 삼촌이 생선 구우면 잔치 같아. 그날 저녁상은 단촐했습니다. 흰쌀밥에 소금 뿌려 구운 고등어, 뜨끈한 콩나물국과 김치 한 보시기. 하지만 셋은 즐겁게 밥을 먹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들은 비바람을 막아줄 작은 지붕을 찾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재석이 문턱에 앉아 물 장막 같은 빗줄기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현듯 빗속에 웬 남자가 나타나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비에 젖은 흰 셔츠,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과 튀어나온 광대뼈. 순간 재석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우. 그가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석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표현우. 한때 더 모던해서 재석의 오른팔이었던 가장 절친했던 친구. 어머니께 배운 비법과 모든 레시피를 믿고 맡겼던 사람. 그리고 3년 전 주방 매니저 자리를 대가로 그 모든 것을 새 주방장에게 팔아넘기며 재석의 등에 칼을 꽂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현우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형. 재석은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가게 냈다고 들었는데. 현우가 시선을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망했어. 전염병 돌면서 서서히 말라 죽었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어.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옛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 팠습니다. 예고도 없이 열린 회의에서 쫓겨나던 날. 새 주방장 뒤에 서서 시선을 피하던 현우.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짧은 문자 한 통, 현우는 가만히 서 있었고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천으로 된 칼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손잡이에 달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 이거 기억나? 현우가 칼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내가 처음 요리 시작할 때 형이 준 칼이야. 칼이 좋아야 요리사가 겁 없이 썬다고 했잖아. 재석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받으러 온 거 아냐. 그냥 갈 곳이 없어. 며칠째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잤는데 누가 형이 아직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다. 적어도 형은 뭔가 지켜냈네. 재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키긴 했지만 너 때문은 아니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뒤에서 윤희가 문틀에 기대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놀란 듯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윤희가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주방 일 돕는 사람이에요.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하다가 긴 의자에서 잠든 다인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형, 나 뭐라도 하게 해줘. 바닥 청소든 설거지든. 돈은 안 바랄게. 이 장마 끝날 때까지만 재워줘. 재석은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 칼과 지치고 젖은 채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옛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부는 필요 없어. 하지만 아침 장사하려면 야채 씻을 사람은 필요해. 현우가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받아주는 거야? 용서한 거 아냐. 재석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단지 이 좁은 주방에 증오까지 담아둘 공간이 없을 뿐이야. 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날 밤 그는 모녀가 쓰는 창고 맞은편 구석의 낡은 커튼으로 가려진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빗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모든 회한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들기도 전에 현우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채소를 씻고 도마를 닦고 벼려진 낡은 칼로 당근을 썰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한참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3년 전엔 그랬죠. 주방 경력은 연수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불을 지키고 싶어 하느냐로 따지는 거잖아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제 두 손이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멀리서 지켜보던 재석은 끼어들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과거가 돌아왔음을 피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 과거와 마주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들의 작은 주방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펄펄 끓는 육수 냄비와 깻잎 닭볶음탕 곁에서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세 사람이 모두 모인 첫 아침, 고향들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빈틈없이 꽉 짜여 있었습니다. 재석은 육수를 끓이고 윤희는 조림을 준비하고 한때 고급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었던 현우는 묵묵히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마치 합주처럼 각자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재석은 현우에게 말을 걸지 않고 거리를 두며 곁눈질로만 살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쟁반을 윤이 나게 닦고 미나리를 한 줄기 한 줄기 씻으며 질긴 줄기를 기가 막히게 골라냈습니다. 윤희만이 유일하게 말을 건넸지만 그마저도 요리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새우젓간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부추는 불 끄고 넣어야 향이 산다는 식의 대화였습니다. 칼자루가 헐거워졌네요. 제가 손봐드릴게요. 차가운 듯 자연스러운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먼지는 털어내면 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난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재석은 현우를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국간을 보다가 문득 예전에 현우가 부족한 간을 채워주던 기억이 떠올랐고 윤희가 지나갈 때 현우가 뒤로 물러서는 배려를 볼 때면 창업 초기에 그 희망 찾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주방의 냄새처럼 끈질기게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그날 저녁, 손님이 몰렸습니다. 대학생 단체 손님이 들어와 넉넉하게 주문을 넣었고, 누군가 올린 영상 덕에 작지만 집밥 같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홀을 보고, 현우가 서빙을 하고, 윤희가 주방을 지키니 모든 게 물 흐르듯 돌아갔습니다. 윤희의 말처럼 불을 꺼트리지 않는 한 주방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문자 한 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던 재석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남자, 당신 생각만큼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재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방을 보니 현우가 침착하게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친 침착함이 오히려 재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가게는 붐볐고 깻잎 닭볶음탕 소문은 지역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골목의 숨은 미슐랭이라는 농담까지 돌았습니다. 기교 없이 추억을 쏟아붓는 윤희의 손맛 덕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윤희가 다인의 예방접종 때문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우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재석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물었는데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 진짜 돌아온 이유가 뭐야? 현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 다 잃었고 바로잡고 싶어서 왔어. 내 잘못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 재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넌 날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모던해서 쌓아 올린 시간들을 배신한 거야. 고작 직함 하나 때문에 형제 같던 약속도 레시피도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현우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일 그 죄책감 속에 살아. 재석이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분위기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내가 준 칼을 쓰고 야채 써는 법을 기억하고 간장을 태우지 않는 법을 알잖아. 근데 왜 양심은 지키지 못했냐?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약했으니까. 내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형 그림자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더 잘났다고 믿었지. 하지만 결국 내가 형보다 나은 건 소중한 걸 망가뜨리는 재주뿐이었어. 재석은 더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믿음마저 시험받게 될 줄은. 늦은 밤 창고를 정리하던 재석은 식자재 박스가 뜯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주산 흑후추, 신안 천일염, 수입 건조 버섯 같은 귀한 재료들이 사라졌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해봐도 쓸 일이 없는 재료들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굳이 CCTV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기 전 재석은 윤희와 현우를 불렀습니다. 창고에서 귀한 재료들이 없어졌어. 열쇠는 나 말고 두 사람한테만 있지. 현우는 표정이 없었고 윤희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현우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생각 안 해. 다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게 문 닫을 거야. 윤희가 재석을 보더니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젯밤에 현우 씨가 창고 정리했잖아요. 전 먼저 갔고. 현우는 변명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떠날게. 재석이 인상을 썼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야? 아니. 하지만 날 믿지 못하는 곳에선 있고 싶지 않아. 윤희가 나섰습니다. 진짜 안 그랬으면 남아서 증명해요. 떠나는 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현우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뜯지 않은 재료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팔려고 훔친 거 아냐? 그가 말했습니다. 신메뉴 테스트 좀 해보려고 했어. 아직 내 손이 녹슬지 않았다는 걸, 주방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근데 내 생각이 짧았네. 허락도 안 받고 또 의심만 사게 했어. 재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안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리 하나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해나가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재석은 말없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나한테 먼저 물어봐. 여긴 내 마음대로 하는 곳 아냐. 하지만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 첫 번째 요리부터 만들어봐. 현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멈춰있던 천장 선풍기 위를 비췄습니다. 상처 입은 세 사람은 그렇게 주방에서 계속 밥을 짓고 믿음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위태로웠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재료도난 소동 이후 고향들의 공기는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재석은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사과나 반납만으로 쉽게 붙지 않는 법입니다. 신뢰는 곰국 끓이듯 은근한 불에 오래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우는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쟁반이 닳도록 닦고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쓰레기를 비웠으며 윤희가 다인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자청해서 새벽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재석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가끔은 무뚝뚝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할 때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짙게 볶은 머리,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가게 바닥을 요란하게 때렸습니다. 짙은 화장 너머로 사람을 쥐고 흔드는데 익숙한 표독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휘이 둘러보더니 그릇을 정리하던 윤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 윤희? 여자의 목소리가 가게를 갈랐습니다. 맞구나, 너. 윤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손이 떨려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여자가 손님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윤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쥐새끼처럼 도망치더니 기껏 이런 구석진 식당에 처박혀 있었어? 난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재석이 즉시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넌 뭐야? 여기 사장이야? 2년 숨겨준 게 너야? 얘가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도망친 건 알고 있어? 윤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여자를 윤희에게서 떼어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중인 손님들이 계십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죠. 손님은 무슨? 너희 다 한패야? 이 불효녀를 감싸고 돌아? 남편 사업 좀 어려워졌다고 친정으로 들어오라니까 말 안 듣고 도망을 쳐? 윤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날 때려서 나온 거야. 남자가 여자 패는 게 말이 돼. 여자가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습니다. 난 내 아빠랑 40년을 살면서도 참았어. 근데 넌 그걸 못 참아. 내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희와 여자 사이를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 어머니일진 몰라도 내 가게에서 내 직원을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의 안 지키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여자는 재석을 노려보다가 윤희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너 가만 안 둬.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윤희의 가슴의 못을 박듯 멀어졌습니다. 윤희는 옷자락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재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 미역국 한 그릇을 퍼서 윤희 앞에 놓았습니다. 먹고 좀 쉬어요. 일은 나중에 하고. 윤희는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들어 올리긴 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윤희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재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자신이 한때 한 식당 한옥의 부주방장이었으며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난폭했던 남자 강과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는 그녀를 구타했고 그녀가 친정에 도움을 청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믿지 않으며 여자가 참을성이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구타로 눈이 퉁퉁 부어오른 채 그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동정 어린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고 제 자신이 초라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네요. 현우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도망쳤어요. 이제는 맞서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우리가 다시 깨끗이 치우면 돼요.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질 무렵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스태프라고 소개하며 도시 곳곳에 숨겨진 맛집, 즉 맛있는 음식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을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깻잎 닭볶음탕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와 사람들에게서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더군요. 다음 에피소드에 이 가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석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윤희와 현우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바인이가 잠든 후 윤희는 설거지를 하고 현우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재석은 사골 국물을 우려내는 솥 앞에 서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밖에는 밤 안개가 얇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가게 안 세 사람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 폭풍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밥 한 끼가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주방의 불씨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아마 서로를 지켜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석은 시골 마당이 단순히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마주할 수 있는 친절과 용기. 주 중반의 어느 이른 아침, 광주시의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날에만 볼 수 있는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시골 마당 앞, 모서리가 다른 흰색 나무 간판이 산들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재석은 옥상 스티로폼 박스에서 갖다 온 깻잎 다발을 안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제 오후, 윤희는 숨은 맛집 제작진의 섭외에 동의했습니다. 재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바인이가 신이 나서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돌아갈 길을 찾으며 서로 연결되는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오전 9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2명, 리포터 1명, 작가 1명, 그리고 보조 스태프 2명까지 총 6명의 제작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앵글을 잡고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재석은 익숙한 구석 자리에 앉아 생강을 썰면서 틈틈이 카메라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본래 요란한 것을 싫어했지만 모두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와중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석 사장님, 인터뷰 먼저 진행할게요. 작은 수첩을 손에 든 젊은 리포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 씨 먼저 하시죠. 저는 주방 일만 해서 말재주가 없습니다. 윤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스쳤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깻잎 닭볶음탕에 대해, 이곳에서 처음 끓였던 된장찌개에 대해, 그리고 비바람과 고함 소리를 피해 딸을 데리고 안전한 처마 밑을 찾아 헤맸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게는...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재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판단당하지 않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 곳이에요. 카메라가 재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의 모든 소음이 뒤로 물러나고 오직 그 부드러운 목소리만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다음은 현우 차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방황했던 세월, 그리고 남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때 화려한 주방에서 비싼 돈을 받고 고급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이란 감사한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이라는 것을요. 촬영은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제작진은 다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연기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깻잎 닭볶음탕을, 윤희는 코다리 조림을, 현우는 쌈채소와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세 어른과 한 아이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본도, 조명 연출도 없이 그저 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진실한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작진은 장비를 챙기며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이 가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놀랍게도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따뜻한 불빛에 이끌려 들어왔다는 사람, 닭볶음탕 소문을 듣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쪽지 한 장을 남기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밥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석은 낯선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골목 모퉁이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였습니다.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고 짙은 선팅이 된 그 차는 며칠째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차가 나타날 때마다 현우는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게 안, 특히 윤희 쪽을 주시하는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본래 경계심이 많은 재석은 윤희의 어머니가 난동을 부린 사건 이후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어느 늦은 밤, 그는 주방에 윤희와 마주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여기를 알아낸 것 같습니까? 윤희는 두 손을 꽉 쥐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지만 며칠 전 다인이가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합니까? 사장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 듣고 있던 현우가 칼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다인이 등하교를 시키겠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일부러 길을 돌아가서 확인해 볼게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그놈이 정말 찾아온다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됩니다. 윤희는 자신의 앞을 지켜주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고 다른 한 명은 과거의 실수를 온 인내로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진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쳤어요. 누구든 무슨 일이든 이제는 끝을 내고 싶어요. 저에겐 다인이가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윤희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인이는 낯선 엄마의 모습에 엄마 만화 영화 주인공 같아. 라고 소리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느 때처럼 칼질 소리, 국 끓는 소리, 주문받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아래 세 사람은 다음 시련이 밥그릇이나 국그릇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바깥, 검은 승용차 안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슬렁거리며 과거가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렇기에 기다림은 덜 두려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어두운 구석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밤이 깊었지만 도시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은 축축한 숨을 내쉬었고 가로등 불빛은 안개 낀 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골 마당의 작은 주방에는 팥뿌리 육수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고 설거지통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씻은 그릇들의 물기를 닦고 있었고 재석은 문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윤희는 비갠 뒤에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자장가로 다인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부터 계속 가게를 감시하는 놈이 있어요. 현우가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석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물컵을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그 놈인가? 얼굴은 못 봤지만 체격이 비슷해요. 차는 여전히 그 검은색 제네시스고 이번에는 곰보 자국이 있는 키 작은 놈이 하나 더 붙었어요. 건너편에서 하루 종일 가게 쪽을 노려보더군요. 제가 똑바로 쳐다보니까 슬그머니 피하고요. 재석이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놈들이 이 가게뿐만 아니라 윤희 씨 출퇴근 시간, 다인이 등하굣길까지 꿰고 있다는 거야. 현우가 심각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누나한테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다인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세상의 거친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재석이 들어오자 그녀는 지친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재석이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확신합니까? 재석은 왜 아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과거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내일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자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인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욕 당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언젠가 그랬어요. 내가 감히 날 떠나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문밖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식이 오면 이 가게 사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폭력적인 일은 원치 않아요. 주먹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재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현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앞에 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는 CCTV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며칠 동안 낯선 자들이 배회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뒤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증거들로 볼 때 만약 그자가 접근해서 위협을 가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긴급 잠정 조치,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재석은 윤희가 다인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삐뚤빼뚤 글씨를 쓰다가 가끔 엄마에게 귀속말을 했습니다. 현우는 카운터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조용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작은 가족을 지켜보며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동태탕을 찾는 사람, 깻잎 닭볶음탕을 찾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단골 손님은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세요. 저 변호사입니다라고 적힌 봉투를 조용히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 숨은 맛집 프로그램은 이 작은 가게의 이야기를 도시의 기적처럼 퍼뜨렸지만 기적만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 바로 앞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가게 입구를 막아선 것입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창백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거구의 남자, 바로 강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키가 작고 곰보 자국이 있는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든 남자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야. 거구의 남자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윤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나와. 내가 평생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재석이 윤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식당이지 행패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마누라랑 이야기하겠다는데 내가 뭐야? 비켜. 현우가 다가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성을 협박하고 계신데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경찰 불렀으니 곧 올 겁니다. 남자가 씩씩거렸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이 여자는 나한테 빚이 있어. 내 아내고 저 애는 내 자식이야. 나한텐 권리가 있다고.
윤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3년 전에 이혼했고 법원 판결문도 있어. 다인이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남자가 윤희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재석이 즉시 막아내며 그를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 폭행죄 추가되기 싫으면. 밤 공기를 찢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 2명이 때맞춰 달려왔습니다. 멈추세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크게 외쳤습니다. 곰보 자국 남자가 대들려 했으나 강은 눈을 굴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 맞습니까? 윤희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이혼 판결문 사본을 꽉 쥐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며칠 전부터 불법적으로 저를 미행하고 협박해왔어요. CCTV와 서류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두 남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쫓겨나기 전 강은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재석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다음번엔 접근 금지 명령과 수갑이 기다릴 겁니다. 검은 차가 사라지자 윤희는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잠에서 깬 다인이가 달려나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누가 엄마 아프게 했어? 윤희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이제 괜찮아. 재석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어두운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어른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주방의 불꽃 소리만을 들으며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따뜻한 차를 따랐고 재석은 물을 끓였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고 다인이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구속도, 명분도 없이 그저 따뜻한 가슴과 평온함만으로 묶인 가족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비명 없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평온함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는 평소보다 더디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긴 밤의 사건들로 인해 모든 것이 무겁고 느리게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골 마당의 주방에는 긴 나무 테이블, 글린 가스레인지, 줄지어 선 양념통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풀려나간 듯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드디어 끊어진 것처럼요. 윤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쳐 푸석하고 눈밑이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차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쪽 작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다인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현우가 물을 깎고 있었습니다. 처음 주방에 들어온 수습생처럼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자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윤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다녀온 재석이 땀에 젖은 채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푸른 미나리 한 단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골뼈가 든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젯밤 잠은 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석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봉지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렁탕 끓입시다. 몸보신 좀 하게.
잠시 후 윤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저는 요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지난번 시골 마당 방송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제작진 회의 끝에 세 분을 특별편에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인생의 여정을 담은 요리를 함께 만드는 시간입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어떠신가요? 윤희는 멍해졌습니다. 한때 거리를 떠돌던 미혼모인 자신이 가십거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텔레비전에 초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석과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셋 다 특별편에 나와 달래요.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재석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밖으로 나올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해야지. 촬영은 가정집 주방처럼 꾸며진 아늑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벽에는 평생불 앞에서 일해온 원로 요리사들의 주름진 손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중앙 원형 테이블에는 깻잎, 생강, 고등어, 채소, 된장 항아리 등의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기억이 담긴 요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미나리 무침으로 합시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과 생명력이 있죠.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가난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촬영 내내 그들은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석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룻밤 화재로 잃어버린 어머니의 식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실패와 유혹에 빠져 길을 잃었던 순간들, 그리고 배가 고파 찾아왔을 때 재석이 처음 잡아준 손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희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어머니와 사업 실패 때마다 주먹을 휘둘렀던 남편, 그리고 병원 처마 밑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떨었던 첫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없었다면 이 주방을 찾지 못했을 테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요. 촬영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배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오니 문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손에 보따리를 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든 할머니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늙어버린 얼굴,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도끼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송 봤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어. 미안하다.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가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현우는 재석 옆에 서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도 있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남겨진 사람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법이지.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 앉은 모녀의 밥상에는 흰쌀밥과 생선조림, 데친 나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현우는 포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긴 말 대신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번 아버지 제사 때는 꼭 내려와라. 설거지를 마친 재석은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그리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옛 연인이 보냈던 문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라던 그녀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진짜 가족을 찾았어. 이름뿐인 관계는 필요 없어. 주방에 불만 꺼지지 않으면 돼. 그날 밤, 시골 마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과거와 상처, 고쳐야 할 것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고 서로 사랑했고 어둠을 건너왔습니다. TV 프로그램도 관중의 환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미소, 오늘 괜찮았어요? 나는 작은 안부 인사면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눈부신 무대 조명이 아니라 작은 주방에서 빛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한때 떨리던 손들이 이제는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방송의 소란과 긴장감 넘치는 대면이 지나간 후 시골 마당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좁은 골목에 처박힌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무너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울리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걸어 다인이의 침대 곁을 지났습니다. 아이는 어제 손님이 선물해준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밖은 막동이 트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에 놓인 관상용 파초 잎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툇마루로 나가 재석이 처음 머물게 해주었던 그날 밤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 낡은 툇마루는 비를 피하며 아이를 안고 웅크렸던 곳이자 끈질기게 쫓아오는 과거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늦은 봄이 찾아온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재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나와 그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엔 잘 잤어요?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잘 잤어요. 윤희는 우유잔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호떡을 만들어줘서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꿈을 꿨어요. 제가 3개나 집어먹어서 엄마한테 혼났지만요. 재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행복한 꿈이네. 네, 꿈인데도 다시 사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현우가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익숙한 옛날 트로트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음악 소리는 골목 어귀 은행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덮지 않을 만큼 적당했습니다. 잠에서 깬 다인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깼지만 엄마와 재석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는 쪼르르 달려와 윤희 품에 안기며 어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계란 김밥 먹자. 유치원 친구랑 똑같은 거 먹고 싶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오늘 엄마가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싸줄게. 재석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윤희 셰프님표 김밥, 나도 3줄 예약이요. 따뜻하고 소박한 하루가 흘러갔고 단골 손님들이 계속해서 가게를 찾았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친구를 데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서둘러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 전공 대학생들이 찾아와 위기 후의 회복이라는 과제 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앉아서 재석이 국간을 보는 모습, 현우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파와 마늘 볶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윤희가 직접 지어낸 동화로 다인이를 재우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친절함이 살아있네요. 찾기까지 참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제사에 오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내 녀석이랑 같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엄마가 좀 봐야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후 비가 내린 뒤 재석은 휴대폰을 들어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 잘 지내. 내 말이 맞았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요리더라.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간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거니까요.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 세 사람은 이름 없는 의식처럼 함께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3잔과 과일 접시, 그리고 손님들이 남긴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트는 진심 어린 글귀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윤희가 천장 가운데 조용히 매달린 노란 전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 교실을 여는 건 어때요? 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부러져 본 사람만이 지금 부러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잖아요.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창할 것 없어. 그저 눈물 젖지 않은 밥 한 끼 짓는 법만 가르쳐 주면 돼. 셋은 잠시 침묵했고 방에서 다인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은 집과 푸른 은행나무, 밥집,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3명의 어른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그린 거야. 다인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밥하는 사람, 현우 삼촌은 채소 썰고, 재석 아저씨는 불 지키는 사람. 윤희는 눈가가 촉촉해져 아이를 안았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그림을 양념통 선반 옆 벽에 붙였습니다. 액자도 훈장도 없는 특별한 자격증명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주방의 은은한 불빛 아래 서로 곁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는 과거도 숨어있는 두려움도 없이 오직 새로운 계절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사람들이 마침내 낡은 툇마루에서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게 되는 계절 말입니다. 모든 어둠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남아있다면, 돌아갈 곳이 있다면, 깨어진 마음이라도 다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주방, 작은 처마 밑에서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햇살이 도시에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던 이들이 어떻게 따뜻한 밥을 짓고, 미소 짓고,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작은 가게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공감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